예, 안녕하세요. 박경철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항만이 스마트한데, 사실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일단 지금 세계가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항만 쪽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거냐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전반적인 오해가 뭐냐면은 디지털 정보화는 이제 IT 관련된 SDS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산업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항만에 IT, 디지털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의 업그레이드일 뿐이지 업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오해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디지털 혁신은 IT 부서에서 하는 문제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현업 부서에서는 특별히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영어 다 잘 하시죠, 그죠? 지금은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만 해도 영어를 참 못했었는데. 근데 영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쓰지 않지만 영어 공부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부서 가더라도 영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IT 기술도 지금은 이게 특별한 부서에서 쓰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IT를 활용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알아두면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나, 영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은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고, 미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중국은 제조 2025,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붙여서 디지털 혁신을 이제 국가부터 해서 전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초의 1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는 기계혁명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었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산업에 영향을 그렇게 줬나요?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걸 베이스로 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전기혁명, 이 시대에 이제 포드 생산 방식이라든지 테일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차 가격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확 늘어났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뭔가가 많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만들어서 팔면 다 팔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작은 소품종을 대량으로 싸게 생산을 해서 빨리 팔면 이득이 남는 그런 업의 개념으로 이제 이런 포드 생산 방식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굉장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시기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시대가 지나서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정보혁명이라는 게 왔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보다는 이 우리 사회에 물론 많은 영향을 줬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요거와 버금가는 그런 두 번째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10명의 작업자가 연간 50만 컬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그러니까 제조에 지금 ICT 결합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혹은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아디다스인지 나이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주문한 자기만의 신발을 이렇게 바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품종의 유연 생산 형태로 지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있는데, 혁신 기업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의 혁신 기업들이 열심히 혁신을 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틀을 깨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새롭게 수요를 가져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나 그 애플에서 아이폰을 최신 기술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기술을 쓸까 싶을 정도의 너무너무도 최신 기술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을 막 출시를 하죠. 우리 다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따라서 중국의 샤오미나 이런 데서 저까지만은 꼭 필요한 기능만 탑재를 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출시를 합니다. 처음엔 쳐다보지 않았는데 시장이 조금씩 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시장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샤오미도 지금 좀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이런 어떤 이제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기술 혁신, 프로세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역사에서 보는 기술 혁신은 무대뽀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오, 저하고 좀 비슷한. 예, 우리가 뭐 어르신들 보면 무대뽀로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대포라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포 이런 그 총이나 이런 대포가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그런 일본식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본 전쟁에 많은 제품들이 혁신을 가져왔지만 뭐 옛날에 활로 쏘던 시대 그러다가 화승총이 나왔고 처음에 활이 나왔을 때 막 초창기에 화승총이 나와서 막 이거 닦아가지고 겨우 한 발씩 쏘던 시대는 오히려 활이 더 빨랐겠죠, 그죠? 이 시대에는. 그렇지만 좀 지나면서 이제 이 분당 12발을 쏘는 이런 총이 나오면서는 이게 우위를 점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관총이 나왔을 때는 이미 뭐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재래식 무기들은, 그죠? 이런 것들처럼, 이제 이런 어떤 전쟁 역사에서. 그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혁신을 대하는 자세가 일본하고,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개화가 돼가지고, 미국의 이 페리 제도관한테서 소총 2정을 받아가지고 2년 후에 3,000정을 양산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지만, 조선은 이 강화도 조약인 것 같더라고요. 강화도 조약 시에 이런 캐틀린 기관총을 받았지만 창고에다 열심히 모셔놓는 그런 뭐 역사적인 일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근래로 와서 보면은 후지 필름 아시죠? 필름 카메라. 그죠? 옛날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만 한 시절에는 전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다녔지만, 그때는 아마 후지 필름의 필름 카메라, 필름에 차지하는 매출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후지가 계속해서 필름을 고집을 했다면은 자기들이 가장 강점이니까 그걸 고집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기는 어려웠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후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름 쪽의 매출은 1로 확 줄었지만, 여기 19에서 1로 확 줄었지만 10년 만에 나머지 전자 소재라든지 또 디지털 카메라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다각화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소니 전자제품 TV 뭐 이런 것들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컨텐츠 쪽의 사업이 더 우세하죠. 그죠? 프로세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런 영화에서 보셨죠. 이렇게 긴 창 들고 그리스 군대들이 싸우는 거,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그리스 군대가 전쟁에 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프로세스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입니다. 소니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소니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니하고 삼성전자 해가지고. 소니는 이대희 회장이라는 분이 디지털 드림 키즈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 삼성전자의 윤종용입니다. 용이 아니고 윤종용 부회장이네. 잘못 쓰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SF 코리아에서 가져온 건데,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그 프로세스 혁신을 이제 선도적으로 끌고 나와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모를 시킨 그런 분인데, 이분이 주장했던 거는 디지털 사심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드림키즈라고 하면은 뭔가 이 디지털의 먼 미래를 보고 막 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니는 항상 남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미 표준화된 기술보다는 자기들만의 독보적인 기술들 위주로 해서
갔었고, 물론 기술은 굉장히 앞섰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시미, 사시미는 이제 이쪽 일본식 표현에 가면 회는 어떻습니까? 오래 보관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금방 변질되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도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꾸 바뀐다. 그래서 이 세계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간을 분기 이하로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시장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해서 시장에 맞추는 게 맞다라고 이제 갔었죠. 여기는 새로운 정말 시장에서 차별화된 없는 아주 테크놀로지한 기술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놓고, 여기는 시장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프로세스 혁신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제품 주기가 뭐 1, 2년 사이에 새로운 제품들이 막 아이폰이 그러진 않죠. 그죠?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이렇게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혹은 TV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주 단위로 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거를 임원들이 모여서 그 예측에 맞춰서 어느 생산 공장에서 얼마를 공급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생산량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품들을 어디서 수급을 해서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회의를 매주 단위로 결정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그 생산 계획과 공급 계획을 3일까지 확정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불과 한 5, 6년 전까지 3일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일 안에 결정된 그 프로세스, 그 계획은 바꾸지 않는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SCM에서 뭔가를 하나 바꾸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요가 바뀐다 아니면은 공급이 바뀐다면은 밑에 따라오는 부품들이 다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중간에 쇼티지가 생기고, 어떤 거는 재고가 남고 해서 회사에 데미지를 주는데,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도 그런 SCM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득을 남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는 100개가 필요한데 50개밖에 공급을 못하고, 어딘가는 50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만들어서 재고를 만들게 되면 회사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돈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예요, 사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여기서 프로세스 혁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혁신. 이것도 뭐 몽골 같은 경우에 그 이제 200만 명이 이 넓은 땅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 말을 타고 기동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어떤 전쟁의 목표가 농지나 다른, 그 전에 다른 유럽의 나폴레옹이나 이런 이제 유럽에서 뭐 그 전쟁을 할 때는 농지를 확보한다는, 노예를 확보하는 이런 거였지만, 여기서는 얘네들은 약탈지와 목초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극단적으로 포용을 하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서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조금 변화된 그 모델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고, 여기에는 또 뛰어난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뭐 보급물품 같은 것들이 이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 하면서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 사례에서 보면은 이제 IBM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IBM은 이제 뭘 만드나요? 옛날에 컴퓨터도 만들었고, 사실 하드웨어의 최강자예요. 세계적인 강자였죠, 그죠? 그리고 각종 서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특히 그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 서버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저희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가 바뀌죠. 바뀌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에다가 서버 사가지고 서버실 꾸미고 그거 운영하고 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그래서 다른 큰 데서, 이 아마존처럼 이런 데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얘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계속 고수해요. 하드웨어 사업을. 그렇지만 아마존은 사실 하드웨어 회사는 아니죠. 그죠? 아닌데 갑자기 얘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으로 이제 오히려 그 하드웨어를 잡아먹는 그런 그 비즈니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트렌드가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개인의 그 현실의 세계가 이제 가상의 세계로 넘어가고 이 가상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의 세계로 이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서 요리 넘어가는 거였어요. 뭐냐면 주로 게임 같은 거. 그죠? 막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고 뭐 그냥 인터넷 서핑하고 하는 그 정도 측면에 있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 생활에 아날로그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죠. 과거에는 이제 식당에서 배달원 고용해가지고 배달기사 알바 월급 주고 이제 배달 시켰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배달의 민족으로 우리가 다 여기 전화하는 게 여기다 전화하죠? 그러면은 배달원으로 다 여기다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배달의 민족에서 가격까지 컨트롤하고 오히려 힘이 이쪽으로 더 가버린 겁니다. 배달하는 업체로. 식당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람들이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배달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호텔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인 호텔업이 돼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그죠? 과거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은행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카카오가 은행 예산은 아니지만 은행을 막 빨아들여서 훨씬 편하게 우리의 업무에,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 나오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항만에도 이제 많은 그 글로벌 항만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시간이 30분이네요. 함부르크는 전 세계적인 이제 이 4차 산업을 항만에 잘 적용하는 대표적인 항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는 독일에 있는 항만인데 거기 가면은 우리처럼 바다에 이렇게 터미널이 있는 게 아니라 독일 내륙으로 강을 따라 쭉 들어가면은 터미널이 막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유럽에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그 수로를 통해서 배들이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다리들이 많이 있어요. 배가 지나가면 이게 올라가야 되죠, 그죠?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줘야 되는데 배가 오는 시간하고 이거 들어주는 시간이 안 맞으면은 배가 기다려야 되든지 교통이 정체가 되는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IoT를 이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간을 예측을 해서 안전하게 또 운송이나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열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각각의 이 강에 다니는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IoT를 이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라든지 교통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술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서 포트 베이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스톱 형태로 해가지고 각종 업무 지원이라든지 신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함부르크에 버추얼 데폿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공컨테이너를 쓰고 나면은 이 공컨테이너의 정보를 올려서 누구라도 바로 그거를 또 예약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적용했던 사례들, 터미널에 있는 각종 게이트 반치나 컨테이너 정보들을 쉽게, 우리도 비슷한 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스테르담의 오픈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활발하게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봐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그 선사인데 1등이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MSC가 1등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트레이드 란지라는 걸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술로 수출부터 수익까지의 전체 이벤트를 한 300여 개 정도 되는 이벤트를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야심찬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터프항 같은 경우는 식물 검역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AI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이제 완전 자동화된 로테르담의 항만 사진인데, 우리는 이제 신항에 가보면 반자동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만에 가면 이렇게 암벽에 크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레인에서 컨테이너를 내려서 여기서 싣고 이런 그 트레일러들이 야드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이 트레일러가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서 야드에 적치하는 장소, 터미널에 적치하는 장소를 야드라고 하는데, 이 야드 온사이트 쪽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이제 적치를 하면은 여기에 야드 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크레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컨테이너 트럭이 오면 거기다 실어주는 거죠. 그럼 싣고 나가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로테르담은 벌써 오래전부터 완전 자동화로, 이 로테르담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 세계 이제 그 큰 항만들이 대부분 완전 자동화로 많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는 아예 그 사람이 컨트롤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들어오는 트럭의 아이디를 읽어서 그 트럭에다가 어떤 컨테이너를 실어줘야 되는지를 컴퓨터가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밑에 있으면 꺼내서 옮겨 가지고 셔플링해서 실어주고, 그 다음 위치로 가서 또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AI가.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요 트럭들은 전부 전기 트럭들이에요. 야드 트럭들이. 그래서 얘들이 혼자서 무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실어 나르는 역할들을 하죠. 하고, 얘들도 이제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뚝 떨어지면 그 차징하는 팩토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서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배터리를 빼고 충전된 배터리를 딱 끼워주면 또 다시 나오고, 그렇게 완전 전체가 하나의 로봇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단 요거는 아직까지 완전 자동화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룸에서 보고 이제 버튼 눌러서 확인되면 버튼 딱 누르면 딱 집어서 올리는 반자동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암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배가 약간씩 흔들리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것까지도 완전 자동화로 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단계냐? 우리는 전부 이거 사람이 다 타고 다녀요. 사람이 운전하고 있고, 여기 사람이 앉아가지고 위에서 보고 그 집어서 올리고 있고, 얘만 반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컨트롤 룸에서 쳐다보고 이제 조이스틱 가지고 쭉 하다가 탁 찍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딱 집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26년 뭐 그때까지 이제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신항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